안녕하세요. 아무튼 책장입니다. 오늘은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의 고독에 대한 해설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 책은 읽기가 좀 어려운 책이니만큼 해설을 듣고 책을 따로 읽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100년 동안의 고독과 주변부 문학의 승리. 1966년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18개월의 긴 칩거 생활 끝에 100년 동안의 고독의 인상적인 마지막 구절에 마침표를 찍었고, 이 책은 이듬해 6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수다메리카나 출판사를 통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7대에 걸쳐 부엔디아 가문이 겪는 고독의 역사를 다룬 이 소설의 대강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 일행은 고향을 떠나 마콘도 마을을 건설한다. 부엔디아 가문의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는 사이에 마을 역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처음에는 맑은 강가에 세워진 20채의 흙집으로 이루어진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었다. 창건자의 지혜와 활력은 마콘도를 질서 있고 부지런히 일하는 곳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러나 집시들이 얼음, 자석, 확대경, 사진기와 같은 문명세계의 물건들을 들여오면서 원시적인 낙원이었던 마콘도는 점차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 정부의 대표인 읍장이 부임하면서 마콘도는 국가의 삶에 본격적으로 통합되기 시작한다. 또 마을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멜키아데스가 사망하며 니카노르 레이나 신부와 함께 교회가 들어온다. 이어 정치적 소유의 불길이 들이닥쳐 마콘도는 보스파와 자유파 사이에 권력 투쟁에 휘말린다. 또 마을은 유나이티드 프루트사의 설립으로 구체화된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결국 근대 세계 체제를 위해 복무하는 제2의 마콘도가 세워진다. 가혹한 착취를 참다 못한 톡착민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시위에 참여한 3,000명의 바나나 플랜테이션 노동자들이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 학살당한다. 학살 만행이 자행된 날부터 4년 11개월 2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리고 이제 마콘도의 결정적 몰락이 시작된다. 부엔디아 가문의 마지막 후손인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와 그의 이모 아말란타 우르술라의 근친 상간으로 돼지꼬리 달린 아이가 태어나고 부엔디아 가문과 마콘도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르러 지금까지 이야기된 부엔디아 가문과 마콘도의 연대기가 사실은 멜키아데스가 양피지의 상크리스트어로 기록해놓은 예언임이 밝혀진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문명어로 번역된 100년 동안의 고독은 문학의 트렌드를 바꿔놓으며 결정적으로 문학 시장을 정복했고, 마침내 라틴 아메리카 문학의 국제화를 성취한 붐 소설의 대표작이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리 시대의 고전으로 평가되기에 이르렀다. 변방 작가였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이 한 권의 책으로 소설가로서의 위상을 넘어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었다. 이 소설이 성취한 고급 문학과 대중적 성공의 행복한 결합에 견줄 만한 또 다른 사례를 찾기 위해서는 19세기에 발자크 나위고 디킨스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이 소설을 읽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랫동안 문학의 죽음을 예언해온 서구의 작가, 비평가들에 맞서 그것이 근거 없는 억측임을 일깨우는 것이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작품이 발표된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서구 문학이 보여준 불모성은 소설의 영광이 끝났음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바로 그 시기에 비서구 세계의 문학이 급격히 부상하는데, 이는 마술적 사실주의 및 민족 해방 서사의 국제적 성공과 뒤이은 탈식민주의 이론의 대두에서 촉발된 것이었다. 특히 가르시아 마르케스,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훌리오 코르타사르, 카를로스 푸엔테스 등을 필두로 한 일군의 라틴 아메리카 작가들은 새로운 소설의 가능성을 열었으며, 100년 동안의 고독은 동시대 서구문학 특유의 작은 스케일에 익숙해진 독자들에게 놀라움과 전율을 불러일으켰다.
종래의 서구 문학이 보여준 억제되고 비교적 제한된 개인적 비극에 실증난 독자들에게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작품은 자극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당대 서구 문학을 특징지었던 자폐적 분위기를 깨뜨리고 문학 공간에 생동감 넘치는 거리의 삶을 받아들였으며 에로티즘, 유머, 사랑, 정치와 같은 인간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이 더 큰 인간적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다시 한번 문학 그 자체에 속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100년 동안의 고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인간 유형과 사건이 뒤얽힌 총체적 세계를 현란하게 펼쳐 보인다. 이 방대한 파노라마에서는 번영과 쇠퇴, 엄숙함과 유머, 인간적 피해와 환희, 경이로움과 진부함, 좌파 이데올로기와 보수적 이데올로기, 구약성서와 민중문화, 주관과 객관,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이 경계 없이 자유롭게 어우러진다. 이러한 이유로 100년 동안의 고독을 접할 때 독자들은 마치 한 편의 소설이 아니라 방대한 문화 영역과 마주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100년 동안의 고독이 이룬 눈부신 문학적 성취는 무엇보다 폭력과 갈등, 그리고 빈곤으로 점철된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을 치열하게 호흡한 결과이다. 카프카, 포크너, 버지니아 울프를 통해 체득한 모더니즘적 글쓰기 방식과 멜키아데스의 존재를 통해 문학 속의 문학, 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제시하는 새로운 문학 개념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의 서사 형식은 근본적으로 지역적 가치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로드리게스 모네갈이 지적했듯이 외견상 서술은 울창한 밀림과 산과 늪지에 묻힌 잃어버린 콜롬비아의 한 작은 마을에 관한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넘어서지 않는다. 실제로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사건들은 작가의 고향 아라카타카와 어린 시절의 경험, 그의 가족사, 그리고 구체적인 콜롬비아의 사회, 역사적 환경에 토대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작가들에게 모순투성이의 고통스러운 현실은 상상적 글쓰기에 유리한 한없이 도발적인 환경을 제공했다. 패배한 원주민의 유산과 토착 아메리카를 유린한 유럽인의 유산을 함께 물려받은 이 지역 작가들은 제1세계와 제3세계를 동시에 조망함으로써 지역적인 동시에 보편적이고 유럽적인 동시에 반유럽적인 양가성의 독특한 문학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라틴 아메리카 문학이 유례없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가르시아 마르케스도 라틴 아메리카의 고독이라는 제하에 노벨 문학상 수상 연설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제가 올해 스웨덴 학술원으로부터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단지 문학적 표현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공할 현실 때문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변방의식에 사로잡힌 주변부 작가의 한계를 넘어 중심부 문학 담론에 편입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작품이 성취한 지역성과 보편성의 절묘한 조합 덕분이었을 것이다. 서사가 마콘도라는 제한된 지리적 공간에 갇혀 있으면서도 100년 동안의 고독은 그 의미에 있어 대륙적 차원을 아우른다. 즉, 마콘도의 100년 역사는 콜럼버스 이후 신대륙이 거쳐온 역사 과정에 대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스페인어권의 경계를 넘어 광범한 의미에서 위대한 아메리카 소설로 읽힐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작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마콘도의 역사를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에 대한 메타포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류의 문화적 전통은 100년 동안의 고독을 관료하며 그 페이지들을 보편적 미스터리로 가득 채운다. 마콘도 주민들의 꿈과 악몽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이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우르슬라 뒤에는 세상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고 아우렐리아노 대령이 겪은 전쟁 뒤에는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일체의 무모한 폭력과 갈등이, 바나나 회사가 마콘도에 가져온 파멸 뒤에는 급속한 진보의
장밋빛 약속과 그 치명적 결과가, 그리고 마콘도의 여자와 남자들 뒤에는 애정과 혐오, 에로티즘과 억압, 기쁨과 고독을 짊어진 세상의 남자와 여자들이 있다. 100년 동안의 고독이 지닌 또 다른 미덕은 지금까지 쓰여진 어떤 소설보다 재미있다는 점일 것이다.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당신의 소설은 무엇을 다루었나? 라는 질문을 받을 때면 때때로 돼지꼬리 달린 아이가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 가족의 이야기라고 답하길 좋아한다. 또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문을 받았을 때 작가는 여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지 않는 사람 있어요? 라고 반문했다.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대답은 100년 동안의 고독을 라틴 아메리카의 고독의 뿌리에 대한 상상적 탐구로 이해하고 끝없이 되풀이되는 이름들과 근친 상간에서 고독의 자폐적 순환과 재생산을 읽어내는 대다수의 비평가와 독자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작품을 해석하려 들지 말고 독서의 즐거움에 몸을 맡기라고 권유한다. 작가가 여러 번 밝혔듯이 100년 동안의 고독은 철저하게 진지함이 결여된 작품일지도 모른다. 물론 그가 구축한 터무니없는 상상력의 미로 너머를 엿보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어쩌면 배를 깔고 누워 낄낄거리며 이 책을 읽는 것이 라블레의 전통을 잇는 위대한 유머 문학에 대한 진정한 경의의 표시일지도 모른다. 오늘날 또다시 문학의 죽음과 소설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100년 동안의 고독이 일깨운 매혹적인 이야기의 힘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마술적 사실주의, 현실과 환상의 변증법. 잘 알려진 대로 100년 동안의 고독은 무엇보다도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새로운 문학적 패러다임과 관련하여 집중적인 조명을 받아왔다. 마술적 사실주의란 말 그대로 현실과 환상, 사실과 허구의 경계가 무너진 모순어법적 글쓰기 양식을 가리킨다. 사실주의의 한 유형을 넘어 새로운 세계인식의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는 마술적 사실주의는 라틴 아메리카의 특수한 문화적 콘텍스트와 경험적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환상적 또는 마술적 속성이 인위적으로 창조된 서구와 달리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러한 속성은 일상적인 삶의 범주에 속한다는 작가들의 확고한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환상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며 거듭 스스로를 사실주의 작가로 규정한다. 현실은 토마토 가격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에게 현실은 일상적인 사건들이나 경제적 고통뿐 아니라 민중신화나 민간신앙, 민간요법까지 두루 포함한다. 다시 말해 환상을 끌어안는 광범한 현실 개념은 객관적 사실만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에 대해 일반 민중이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까지를 아우르는 것이다. 실제로 100년 동안의 고독을 가득 채우고 있는 초자연적이고 환상적인 내용은 상당 부분 작가가 어린 시절 외할머니에게 들었던 옛 이야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작가 자신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외할머니는 그에게 마술적이고 미신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실관의 원천이었다. 이처럼 100년 동안의 고독은 넓은 지평의 현실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이고 환상적인 요소들은 작품의 내적 콘텍스트에서 지각의 균열을 가져오지 않으며 츠베탕 토도로프가 환상문학의 기본 조건으로 제시하는 독자의 주저함을 유발하지도 또 논리적, 심리적 설명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루이스 레알의 지적대로 마술적 사실주의에서 시간은 일종의 비시간적 흐름 속에 위치하고 비현실은 현실의 일부를 이루기 때문이다. 가령 마콘도의 주민들에게 죽음은 자연스럽고 친숙한 것이어서 죽은 자들은 산자들과 더불어 나이를 먹고 고통을 겪는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와의 결투에서 죽은 프루덴시오 아길라르의 유령이 현실의 공간을 활보하고 사장에서 죽은 멜키아데스의 죽음의 세계에서 돌아와
살아있는 인물들과 끊임없이 소통한다. 이 밖에도 100년 동안의 고독에는 카리브 지역의 자연 풍토와 토착 문화에 뿌리를 둔 환상적 상상력을 통해 사실주의의 옛 도그마에 도전하는 예가 무수히 많다. 멜키아데스와 집시들의 초자연적인 능력, 미녀 레메디오스의 승천, 니카노르 레이나 신부의 공중부양,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죽었을 때 밤새 내리는 노란 꽃비, 돼지꼬리를 달고 태어나는 아이, 불면의 전염병, 마콘도의 거리를 가로질러 우르슬라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부엌에 나타나는 호세 아르카디오의 피, 정부 당국이 하룻밤 사이에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군사적 대학살,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를 부자로 만들어준 동물들의 놀라운 번식, 마콘도의 4년 11개월 2일 동안 내리는 비. 물론 초자연적이고 환상적인 요소를 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관성이 있는 현실의 일부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작가의 주도 면밀한 서사 전략과 일화의 내적 논리다. 여기에서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마술적 사실주의를 알레오 카르펜티에르가 주창한 바 있는 경이로운 현실 개념과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두 개념은 경이로움이라는 본질적인 요소를 공통으로 지니지만 경이로움의 기원은 각기 다르다. 마술적 사실주의는 일상적인 주변 현상에서 출발하며 취해진 현실의 세부는 작가에 의한 시적 변형을 거쳐 마술적 현실이 된다. 경이로운 현실 역시 주변 현실에서 경이로움을 발견한다는 점에서는 마술적 사실주의와 일치하지만 이 경우에는 현실을 경이로움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가공도 요구되지 않는다. 미겔 앙헬 아우트리아스나 카르펜티에르의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자체가 마술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마술적이라는 수식어에 무게 중심을 두고 마술적 사실주의를 환상문학의 범주로 이해하는 것은 앙드레 브로통이 토해낸 멕시코는 초현실주의의 땅이라는 감탄사만큼이나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을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바라본 결과일 뿐이며 실은 문화의 혼동성을 본질로 하는 중층 현실의 라틴 아메리카적 콘텍스트를 고려하는 사실주의의 라틴 아메리카적 모델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팔팔 끓는 얼음의 경우처럼 100년 동안의 고독에서 상상적 현실은 흔히 작가가 꾸며낸 것이라기보다는 라틴 아메리카의 지체된 모더니티와 불균 등 복합 발전에서 비롯한 일종의 시대착오에 속한다. 알레오 카르펜티에르가 주장한 대로 라틴 아메리카의 소설가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놀라운 신세계를 알기 쉽게 묘사할 수 없었던 최초의 스페인 연대기 작가들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결국 톨스토이, 디킨스 혹은 플로베르류의 온건한 사실주의로는 라틴 아메리카 특유의 경이로운 현실과 그들의 특이한 경험을 예술적으로 형성할 수 없었던 것이다. 독특한 현실 인식의 태도에 바탕을 둔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마술적 사실주의는 환상의 비약에 기대는 대신 의미의 탐색에 복무하는 사실과 환상의 특수한 결합에 의존하며 환상성과 초자연적 마술성을 정치적, 역사적 맥락과 결부시킴으로써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흔히 현실 세계의 논리와 질서를 부정하는 독자적인 가상세계를 그려내는 보르헤스나 코르타사르의 환상 문학과 구별된다. 실제로 100년 동안의 고독은 청일전쟁으로 일컬어지는 보수파와 자유파 간의 내전이나 바나나 플랜테이션 학살 사건처럼 1900년에서 1928년 시기에 콜롬비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쓰여졌으며 식민지 시기부터 내전을 거쳐 제국주의의 자본의 침투에 이르기까지 라틴 아메리카 역사의 축도가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혹자들은 이 책을 내전, 노동자 파업, 군사적 탄압 등을 다룬 위대한 정치소설의 하나로 평가하며 가르시아 마르케스를 조지 오웰, 사르트르 등과 더불어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치적 작가로 분류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 소설은 미국의 대학들에서 종종 라틴 아메리카 역사나 정치학 과정의 교재로 채택되기도 한다. 그런데 100년 동안의 고독에서 특이한 점은
흔히 정치적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 마술적 요소가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가령 호세 아르카디오가 살해된 후에 특수 제작된 관에 밀봉하여 매장했는데도 화약 냄새가 그 시신을 떠나지 않으며 결국 사악한 유나이티드 프루트사가 그의 무덤을 콘크리트로 발라버리고 나서야 냄새가 사라진다. 이 에피소드는 바나나 회사가 톡창민들을 착취하고 장차 마콘도의 결정적 파괴를 가져올 것임을 암시한다. 또 노조 지도자인 호세 아르카디오 세곤도는 3천 명을 학살한 만행의 유일한 목격자로 군대에 쫓기는 몸이 되지만 군인들은 부엔디아 집을 수색하고도 멜키아데스의 방에 숨어있던 그를 찾아내지 못한다. 그가 멜키아데스의 놀라운 마법을 통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바나나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콜롬비아 정부의 폭력성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작가의 역설적 메시지를 강화한다. 그러나 작품 전체를 두고 볼 때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는 비판적 거리를 유지한다. 작가는 개인적으로 자유파에 동조하지만 그들을 고결한 존재로, 보수파를 비열한 존재로 묘사하는 이분법적 도식화를 피한다. 무력 충돌의 시기에 자유파의 지역 지도자로 부상한 아르카디오는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마콘도 역사상 가장 잔인한 통치자로 탈바꿈한다. 반면에 전쟁 후에 마콘도의 읍장이 된 라켈 몽카다 장군은 선량한 보수파를 대변한다. 그는 민간인 복장을 한 반군국주의적 군인이었으며 경찰을 무장해제하고 전쟁 중에 일가 친척을 잃은 자유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등 인간적인 체제를 정착시켰지만 비극적이게도 혁명의 이름으로 처단된다. 이처럼 집단의식을 기본 전제로 삼는 100년 동안의 고독의 마술적 사실주의는 개인주의의 근대적 이데올로기에 전면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마콘도의 모든 재앙은 연대성의 결여, 즉 모두가 오직 자신만을 위해 행동할 때 생기는 고독에서 온다고 설파하는 그에게 고독은 정치적 개념이 된다. 개인성보다 연대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목적 의식이 마술적 사실주의의 요체를 이룬다는 사실은 가르시아 마르케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붐세대 작가들이 쿠바 혁명이라는 역사적 배경에서 등장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그들은 노버트 레흐너가 이데올로기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이정표가 된 쿠바 혁명에 대해 한 목소리로 공개적 지지를 표명했다. 호세 도노스의 말대로 붐이 무언가에서 거의 완벽한 통일성을 지녔다면 그것은 쿠바 혁명의 대의에 대한 믿음이었다. 가르시아 마르케스 역시 일관되게 쿠바 혁명에 대한 이념을 지지하고 라틴 아메리카의 독재 정권 및 이들을 지원하는 미 제국주의에 저항해온 대표적인 좌파 지식인이다. 칠레에서 피노체트가 집권하자 피노체트가 권좌에 있는 한 더 이상 소설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그의 이념적 태도는 산티아고를 방문해 베르나르도 오히긴스 십자 대훈장을 받는 자리에서 독재자 피노체트를 훌륭하고 정중하며 인자한 사람으로 치켜세웠던 보르헤스 행로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문학의 혁명과 혁명의 문학의 동시적 실현을 추구했던 가르시아 마르케스에게 환상의 영역은 정치의식과 리얼리즘 정신을 매개하며 환상과 현실을 아우르는 마술적 사실주의의 모순어법은 역설적으로 환상과 미메시스의 소통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또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마술적 사실주의는 서구의 제도화된 이성주의적, 사실주의적 문학 모델과 가시적 세계의 재현에 집착하는 미메시스 전통을 위반하고 자기 발견의 미학을 성취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탈식민주의적 글쓰기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마술적 사실주의의 새로운 글쓰기 양식은 대중성과 함께 탁월한 미학적 성취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또 정치와 미학의 행복한 결합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라틴 아메리카 사실주의의 문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표적인 마술적 사실주의 작가들. 현재적 의미에서 마술적 사실주의는 1950년대부터
라틴 아메리카 문학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100년 동안의 고독은 흔히 그 전범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 밖에 자주 언급되는 대표적인 마술적 리얼리스트들로는 미겔 앙헬 아우트리아스, 후안 룰포, 호세 마리아 아르게다스, 카르펜티에르, 코르타사르, 푸엔테스, 그리고 최근에 이사벨 아옌데와 라우라 에스키벨 등 주로 1940년대 이후에 활동한 많은 라틴 아메리카 작가들을 들 수 있다. 작가들에 따라 편차가 있긴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유럽의 아방가르드로부터 현실은 관찰과 논리, 의식의 추론을 통해서만 인식 가능하다는 이성주의적 편견을 극복하는 방식을 전유했다. 또 무의식, 꿈, 환각 등을 통해 환상과 경이라는 또 다른 유형의 현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을 초현실주의자들과 공유한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서구 전통의 재생산에 그치지 않고 구전되어 온 환상적 이야기, 신화, 민담, 전설 등에 존재하는 토착 문화의 문학적 표현에서 이러한 현실 지각 방식을 발견한다. 이처럼 마술적 사실주의는 라틴 아메리카 문학이 유럽 아방가르드의 지역적 변형을 넘어 독자적인 미학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가령 아우스트리아스의 소설 대통령 각하는 내면 독백, 몽상과 환각의 재생산이라는 아방가르드적 요소와 라틴 아메리카의 토착 문화라는 두 가지 원천이 수렴하는 지점에서 움직인다. 상이한 문화 요소의 접목은 경이로운 현실의 세계를 펼쳐 보이는 카르펜티에르의 지상의 왕국이나 잃어버린 발자취 같은 작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포스트붐 여성 작가인 이사벨 아옌데는 4대에 걸친 한 가족의 삶을 통해 칠레 현대사를 투영한 소설 영혼의 집에서 환상과 신화, 로맨스, 가부장제에 대한 페미니즘적 패러디로 정의되는 마술적 사실주의의 요소들을 차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100년 동안의 고독에서 정전화된 마술적 사실주의는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에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문학 양식인가?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계승자로 일컬어지는 아이엔드를 비롯한 오늘날 많은 작가들은 마술적 사실주의가 라틴 아메리카의 풍토에서만 꼽힐 수 있으며 각각의 문화는 특수한 역사적 경험에 부합하는 적절한 문학 양식과 기법을 발견해야 한다는 종래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옌드에 따르면 마술적 사실주의는 전통적 사실주의의 담론으로 재현할 수 없는 현실의 모든 차원을 탐사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며 꿈, 전설, 신화, 민간 신앙처럼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힘들이 일상 현실의 일부를 이루는 공간이라면 어느 곳에나 두루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로아 파킨스 사모라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유령이 마술적 사실주의의 기본적인 관심사를 정경화하고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을 가능케 하는 모든 작품을 마술적 사실주의의 범주에 포함시키며 최근 반세기 동안에 있었던 진정한 국제적 문학 현상으로서 포스트 모던 픽션의 주된 양상이라고 믿는다. 실제로 1980년대에 들어와 마술적 사실주의의 개념은 탈식민주의 문학을 논하기 위해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나 벤 오크리의 굶주린 길, 악마의 시를 비롯한 셀먼 루시드의 소설들을 언급할 수 있다. 또 점차 비평계가 문화적 중심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곳에서 씌어진 마술적 사실주의의 예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광범한 의미의 영역을 확보하게 이르렀다. 예컨대 퀸터 그라스의 양철북, 윌리엄 케네디의 섬꼬리풀, 안젤라 카터의 서커스의 밤, 제닛 윈터슨의 열정, 루이 드 베르니에르의 라틴 아메리카 3부작을 들 수 있다. 더 나아가 밀란 쿤테라, 이탈로 칼비노, 나진 마흐푸스, 파크리트 쥐스킨트, 윌리엄 케네디, 데릭 윌코트, 존 파울즈 같은 작가들 역시 라틴 아메리카의 경계를 넘어 마술적 사실주의를 구현한 작품들을 선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작가가 중심부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주변부에 속해 있는가와는 무관하게 마술적 사실주의는
서구 주류 문화의 이성적, 경험적 관점과 현저하게 다른 대안적 퍼스펙티브의 가치를 인정한다. 이처럼 주류 문화 밖에 있는 인물이나 공동체의 현실을 탐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서의 마술적 사실주의는 탈식민주의의 의제를 추구한다. 실제로 마술적 사실주의의 픽션에 의해 그려진 주변부성 혹은 탈중심성의 범주들에는 인종적, 민족적 아이덴티티, 젠더 같은 탈식민주의론의 보편적 범주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구 문학뿐 아니라 최근에는 오에 겐자부로와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일본 작가들도 마술적 사실주의 경향의 작가로 거론된 바 있다. 우리 문학 경우에도 현실, 환상의 양립 가능성을 제시한 황석영의 손님이나 임철우의 백년여관, 천명관의 고래 등 적지 않은 작품들이 마술적 사실주의의 범주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언급된 작가들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대부분 역사적 대격동과 뒤틀린 개인적 격변을 겪었지만 이러한 경험을 전통적인 사실주의 담론으로는 적절하게 재현할 수 없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의 특수한 문화적 콘텍스트를 배제하고 마술적 사실주의를 전 세계적인 보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상상의 탈영토화, 즉 주변부 담론의 중심부화 개념의 외연을 무한히 확장함으로써 그 실체를 무화하거나 또 다른 서구 중심주의를 낳을 수 있다. 마콘도를 넘어 마술적 사실주의의 탈신화화. 영문학 하면 독자들은 엘리자베스 시대와 셰익스피어, 디킨스를 떠올릴 것이다. 또 프랑스 문학은 고전주의 시대와 볼테르, 위고 같은 대표주자를, 그리고 스페인 문학은 황금세기와 세르반테스라는 위대한 작가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라틴 아메리카를 생각할 때 독자들은 어떤 작가들을 머리에 떠올릴까? 거의 예외 없이 가르시아 마르케스를 비롯해 마술적 사실주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붐세대 작가들일 것이다. 1950년대에 라틴 아메리카 문학에 이 용어가 적용된 이후 마술적 사실주의는 라틴 아메리카의 새로운 서사문학의 동의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미학적 공통분모와 차이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전통적인 사실주의의 양식을 벗어나는 모든 작품들을 포괄하는 모호하고 불안정한 용어로 자리 잡았다. 붐소설가들 중에서 푸엔테스와 바르가스 요사는 마술적 리얼리스트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또 라틴 아메리카의 중요한 작가들이 대부분 코스모폴리탄 그룹에 속한다는 사실도 쉽게 간과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체의 문학 전통을 우겨넣을 수 있는 완벽한 라벨을 찾는 것이었다. 물론 마술적 사실주의가 오랫동안 라틴 아메리카 문학을 짓눌러온 서구 문학 전통의 창조적 수용을 통해 독창적인 글쓰기의 전형을 보여주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서사문학을 마술적 사실주의의 범주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예컨대 마술적 사실주의의 라틴 아메리카 문학 전체의 특징으로 가정하는 경향은 붐의 과도한 실험정신과 엘리트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포스트 붐, 그리고 더 나아가 질곡의 현대사를 치열하게 호흡하는 증언문학 혹은 증언서사의 존재를 잊게 만든다. 세계의 무질서에 질식당한 고독한 관객들인 붐 소설가들은 그들 고유의 문학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영웅적인 노력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포스트 붐 작가들은 무질서를 받아들이고 영웅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세상에 참여한다. 정전화된 선배 작가들로부터 영향의 불안을 겪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오독하는 포스트 붐 작가들은 반권위적이며 반항적이다. 앙헬 라마의 표현을 빌리면 그들은 제도화된 거대 서사를 포함한 모든 권력의 저격수들이다. 또 1980년대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등장한 가장 의미 있는 대안적 문화 생산으로 간주되는 증언 서사는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창조적 역동성과 여성, 원주민, 동성애자 등
역사적으로 침묵을 강요당해온 하위 주체들의 목소리를 복권시킬 유일한 서사 양식으로 인식되었으며 또 세계화, 다문화주의의 맥락에서 주체의 형성과 재현의 문제라는 탈식민주의의 시대에 가장 논쟁적인 의제를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학사적 의미를 지닌다. 리고베르타 멘추의 내 이름은 리고베르타 멘추, 오마르 카베사스의 사는 광활한 녹색 초원 이상의 어떤 것 등으로 대표되는 증언서사는 모더니티의 신화를 벗어던지지 못한 붐 세대의 부르주아 문학에 맞서 진정성과 문화적 실천의 차원을 확보했다. 한편 아직 붐 작가들의 그림자가 무겁게 드리워져 있던 시기에 파리의 5월과 프라하의 봄, 틀라텔로코의 밤이 있었던 1968년을 전후에 태어난 소위 환멸의 세대는 현실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며 자연스럽게 마술적 사실주의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예로 칠레의 알브로토 푸게시나 세르히오 고메스, 콜롬비아의 산티아고 감보아, 볼리비아의 에드문도 파스솔단, 아르헨티나의 로드리고 프레산 등으로 대표되는 메콘도 세대를 들 수 있다. 이들은 1996년에 칠레를 비롯해 10개국 17명의 스페인어권 젊은 작가들이 참여한 마술적 사실주의의 묘비명에 해당하는 야심적인 선집 메콘도를 펴냄으로써 라틴 아메리카 문학에서 붐 세대 혹은 상투화된 마술적 사실주의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목소리의 탄생을 선언하였다. 팝 문화와 매스미디어에 천착하는 메콘도 작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는 더 이상 신화적, 상상적 공간인 마콘도로 대변될 수 없으며 신자유주의의 경제 질서와 세계화 시대의 문화 논리가 어김없이 관철되는 메콘도, 즉 맥도날드, 맥킨토시, 콘도미니엄이 존재하는 실제적 공간으로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상상적 공간에 대한 풍자가 라틴 아메리카의 진정한 얼굴일 수 있다. 예컨대 오늘날의 라틴 아메리카 현실 속에선 마콘도처럼 수년 동안 쉼없이 비가 내리지도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지도 않으며 따라서 카리브해 지역의 특수한 현실에나 적용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대륙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담아낸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호르에 볼피, 이그나시오 파디아, 엘로이 오로스 등으로 구성된 멕시코의 크랙 그룹이 채택한 도발적인 선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 역시 마술적 사실주의의 모방자의 길을 거부하는 동시에 오랫동안 국가 정체성의 문제를 화두로 삼아온 멕시코 문학의 뿌리 깊은 민족주의 전통을 탈신화한다. 메콘도와 크랙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세대의 작가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경계를 넘어 중국, 러시아, 로마, 고대 그리스, 독일 등으로 작품의 무대와 테마 영역을 무한히 확장함으로써 국제 문학 시장에 통합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또 16세기 이후 라틴 아메리카는 서구, 즉 프로스페로, 칼리반이 아닌 프로스페로의 세계에 속해 있다고 믿는 이들은 붐소설의 눈부신 성취에 대해서도 구성원들이 각자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옹호한 결과라기보다는 폐쇄적 내셔널리즘을 거부하고 세계 문학의 큰 흐름에 통합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자율적 실체로서의 라틴 아메리카 문학에 의문을 던지고 그 차별적 가치를 부정하는 이 작가들에게서 출신국가, 더 나아가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정체성의 표지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들의 도전은 라틴 아메리카적인 것에 승리로 여겨온 붐 세대에 직접 총구를 겨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란한 유산을 경박하게 만든 에피고넨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 붐 세대가 도달했던 지고한 예술적 자유와 그들의 고유한 동력을 살아있는 전통으로 되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때로는 과거의 전통을 감싸 안으며 또 때로는 과거와의 단절을 꾀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온 라틴 아메리카 문학은 이미 가르시아 마르케스에서 또 그로 대표되는 마술적 사실주의에서 멀리 나갔지만 물론 그는
족장의 가을이나 콜레라 시대의 사랑 같은 대담하고 독창적인 작품들을 통해 소설 세계를 창조하는 자신의 능력이 1967년에 마콘도에서 끝나지 않았음을 입증해 왔지만 아직도 우리의 시선은 그의 환상적인 문학의 마법에 붙들려 있다. 여기까지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의 고독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문자로 책을 읽으면서 깊이를 같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